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고점을 뚫은 단지들을 매수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최고가를 찍으면서 사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면 원래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주제를 바꿨는데, 참고로 저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지금 집을 꼭 사야 된다고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집값 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집을 사고는 싶은데 또는 사야 되는데 누구는 오를 거다, 또 누구는 폭락할 거다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영상 주제를 바꾼 이유가 있는데요. 제 친동생 부부가 아직 전세를 살고 있어요. 둘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하길래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집을 사라고 좀 많이 푸시를 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사는 게 좋겠다고. 근데 말로는 맞네요, 사야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6개월이 넘도록 계속 고민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거주 마련을 해두는 게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내주고 또 저도 설명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추석이라서 어제 그 동생 부부를 만났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걱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영상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곧 정부가 세금 규제까지 때리면 결국에 못 버티고 다 던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폭락장이 시작될 거다.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결정을 못한 이유가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전세가 부족하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를 거다, 이런 지표들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너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흔드는 컨텐츠들이 많더라. 책임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락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사야 된다는 건 알지만 또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샀다가 꼭지 잡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혼란스러운데 이거 진짜로 내가 막상 사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커서 계속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주택자를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신중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별로 고민할 게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진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거래량이 어떻니, 매매지수, 전세지수가 어떻니, 이런 얘기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다른 영상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니까. 훨씬 더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4일 전 기사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도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시 하락장이 올 거라고 믿는 분들 또는 바라는 분들이 환영할 만한 기사인 거죠. 제가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컨텐츠도 찾아보고 그런 얘기들 한번 잘 들어보니까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계속 발표하고 또 거기다가 세금 규제까지 강화하고 그러면 결국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반대로 매도자들은 물건을 던지고 그러면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이 시작될 거다. 거의 이게 메인 근거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 나오고 97 부동산 대책 나오고 하니까 진짜 거래량이 줄어드네? 여기서 추석 지나고 규제 한 번만 더 나오면 진짜 하락장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참고로 지금 규제가 점점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627도 상승폭만 잠깐 진정됐었지 실제로 기존 규제들에 비하면 대책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97 대책은 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락장 시작될 때 항상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전조 증상이 몇 개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부동산에 가면 매수 손님이 뜸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금매가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사처럼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왜 하락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는 거냐? 첫 번째인 거래량 감소 빼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당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물은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매물이 줄고 있다니까요. 매수자는 점점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사요.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급매는커녕 요즘에 뭐 성동구, 마포구, 분당 이런 데서 호가를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최근에 집 사려고 부동산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아이폰 새 모델이 출시됐는데 내가 이걸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고 바로 품절되고 나면 내가 이걸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내가 3개를 사둔 거예요. 이게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출시했는데 판매율이 좀 저조하네? 예상이랑 다르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네? 어쩔 수 없이 다시 팔려고 했더니 중고나라에 그냥 내가 산 가격에 올려도 연락이 안 와. 당연하죠. 그냥 새 거 사면 되니까. 이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죠. 안 팔리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새 모델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더 싸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이게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조성돼야 집값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은 이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20평대, 30평대 전체 아파트 가격을 제가 전수조사했던 건데요. 25년 4월까지만 해도 6개월 전이죠.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서울 1, 3군에서 10% 이상 하락해 있는 단지가 100개 중에 25개 정도 남아있었고 4군, 5군에서는 100개 중에 70개나 남아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가격을 똑같이 조사해보니까 1, 3군에서 전고점 돌파했던 애들이 6개월 전에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80%가 직전 최고가를 뚫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한 애들이 이제 1, 3군에서는 거의 없고 4, 5군에서는 그래도 아직 60개 정도 남은 상황인 거거든요. 동대문, 성북구, 노도강, 금광구 이런 곳들이요. 여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잠잠한 거죠. 근데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이런 곳들은 이 정도면 거의 상승장 진입한 거라고 봐야 돼요.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성동구 이런 데는 분위기가 거의 불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매수자가 안 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집을 안 내놔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런 때는 가격이 안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말에 부산에 놀러 왔는데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는 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석이라도 끊긴 했는데 내가 입석은 올라가면서 잠을 못 자니까 일반석으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예매하려고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이게 다 매진돼서 표가 한 장이 안 풀리네. 근데 옆에 보니까 다들 똑같이 나처럼 올라가는 표가 없어서 계속 새로 고침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 표를 못 팔잖아요. 나는 그나마 이거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서울에 못 올라가니까. 그러면 누군가 진짜 급한 사람은 더 비싸게 주고라도 표를 사야 돼요. 입석이건 뭐건 서울을 가긴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고 앞으로 펼쳐진 현실이거든요. 지금 서울 상급지에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면 내 집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팔려면 그 사람들도 이사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규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집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30년까지는 서울에 새 아파트도 없죠. 이건 확정된 사실이니까.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매물로 나올 집이 지금 진짜 너무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기가 어렵다. 매일 밤 라면을 먹고 자면 살이 찐다. 이것처럼 희망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당연한 얘기에 범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중요한 건 직전 최고가에서 얼마가 더 떨어졌냐. 이제는 이런 걸 따지기보다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내가 여기서 이미 정고점을 뚫은 걸 그래도 살 거냐.
왜냐하면 정고점 돌파한 애들이 더 좋은 애들인 건 맞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아직 직전 최고가보다 싼 애들을 살 거냐. 제가 지금 이미 하락장은 마무리됐고 상승장 스타트 끊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해봐도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져있는 단지가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엔 고민하지 말고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전 고점보다 싼 단지들은 적당히 안전마진 확보하고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막 마이너스 20% 이렇게 빠져있는 애들은 지금은 굳이 보지 마시고요. 그런 단지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자금 여유가 좀 있어서 이미 전고점을 뚫고 간 단지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릴 걸 각오하고라도 좀 더 좋은 걸 사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아니면 덜 먹더라도 안전한 매수를 할 건지.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모든 수익은 리스크의 크기에 비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 성향이 어떤가도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고점 뚫어서도 좋은 걸 사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최근에 호가를 말도 안 되게 올린 단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실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거래된 가격들 한번 보시고 거기서 호가가 한 번에 막 1억, 2억씩 오른 단지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고점을 뚫은 단지들을 매수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최고가를 찍으면서 사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면 심리적으로도 쫓겨서 사게 되고 또 사고 나서도 불안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고민하는 게 난 10억에 샀는데 내가 사니까 8억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나는 18억에 샀는데 15억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나는 25억에 샀는데 21억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이게 고민이라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죠. 뭐 전쟁 나고 뭐 금융위기 오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내가 서울에 집을 산다면 주식처럼 단타 치고 매도해서 수익 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거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는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살 수 있으면 사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 구간이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썼을 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내가 대출을 했을 때 월 상환액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그 상환액이 내 소득으로 감당이 되는지 이자를 내더라도 생활이 유지되면서 저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범위인지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좀 안 좋아졌을 때까지 감안해서 따져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뭐 알바를 해서라도 이자를 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해보시고 여기까지는 되겠다 싶으면 그 정도 대출은 쓰셔도 됩니다. 부산이랑 대구 단지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의외로 많으셨거든요. 원래는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다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다음번에는 지금 당장 서울에 집을 매수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 투자금이 1억 또는 2억 정도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